근데 저는 이번에 떠오르는 게임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사실 게임에서는 집이 뭔가 액션 게임에서는 배경이 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일단 게임 배경으로는 좀 넓은 맵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대체로 집이 등장하는 게임은 퍼즐이나 좀 규모가 작은 어드벤처 게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좀 이런 작은 게임들을 여러 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게임은 이거는 어쩐지 선인장이 해봤을 것 같다에 내가 손모가지 건다. 오, 손모가지를 안 해보면 저 손모가지 내 거. 잠깐 일단 숨기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7번째 손님. 손모가지 내놓으세요. 망했다. 저기 어떻게 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왼쪽. 진짜 안 해보셨어요? 들어본 네네. 적도 없으세요? 들어만 본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전 들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요? 이거 네. 유명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1993년에 발매된 와. 고전 게임 중에 하나예요. 네. 좀 기묘한 사건이 있었던 대저택을 돌아다니면서 퍼즐을 푸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93년에 발매된 게임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게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책 속 세계를 주제로 했을 때 내가 이야기했죠. 미스트? 그렇죠. 미스트가 93년작이었잖아요. 이게 같은 해 발매된 어드벤처 게임인 만큼 좀 비슷한 면이 많은데 이 게임도 그래픽은 3D지만 조작은 2D고 뭐 배우들이 등장하는 실사 영상이 합성되어 있고 이런 점들이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네. 일단 게임 속 배경이 되는 시간은 1935년. 스타우프라는 불황자가 있었어요. 네. 이 불황자는 떠돌면서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일삼으면서 생활을 연명하는 좀 질이 나쁜 불황자였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서 기묘한 인형을 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서는 그 인형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요. 오. 아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목각 인형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간 술집에서 주인이 그 인형을 보더니 자기 딸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스타우프는 그 주인에게 인형을 선물하고요. 네. 그 대가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밤 또 꿈을 꿔요. 퍼즐이 등장하는 꿈을 꿔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나무를 깎아서 똑같은 퍼즐을 만들었더니 이게 또 엄청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을 어린이들한테. 이제 마을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가 만드는 장난감을 되게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타우프는 큰 돈을 벌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 정체 모를 역병 같은 게 돌아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둘 죽어요. 그리고 스타우프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정말 큰 저택을 지어서 그 안에 집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6명의 손님들이 스타우프의 초대를 받고 그 저택에 방문하고요. 누구도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플레이어가 그 저택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시작돼요. 6명 손님 중에 하나는 아니고 나중에? 그쵸. 그래서 7번째 손님입니다. 6명의 손님은 이미 사라졌고요. 스타우프도 사라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쩌다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저택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고요. 저택에는 당연히 이제 방이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그 방마다 들어가면 퍼즐들이 있고 퍼즐을 풀면 그 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진실 같은 걸 알게 돼요. 이제 퍼즐들을 다 풀면서 저택의 진실에 다가가게 되고 그 퍼즐을 다 풀면 무사히 그 저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1993년은 아직 컴퓨터에 디스크를 많이 쓰던 시기였죠.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어요. 그것도 3.5인치 아니고 5.25인치 아닌가요? 그렇죠. 5.25인치. 3.5인치까지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썼으니까. 썼었죠. 그랬네요. 네, 5.25인치는 진짜 옛날에 저희 막 디스크 보스. 3장 이렇게 막 넣어가면서 게임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7번째 손님은 2장짜리 CD로 발매가 됐어요. CD? 네. 그럼 진짜 드물게 볼륨이 큰 그런 게임이었고 200만 장이 넘게 팔릴 정도로 크게 히트하면서 초기 CD롬 보급에 기여를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게임을 아마 95년도쯤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언니의 컴퓨터에 이게 깔려 있었어요. 역시 친구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해.
이게 그동안 제가 하던 PC 게임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호러 게임은 아닌데 좀 무서운 면이 좀 있어요. 그 저택 안에 이렇게 복도를 이동하다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손짓을 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벽에 있는 그림이 움직이기도 하고 싫다. 이런 되게 달달한 호러틱한 요소들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네, 좋아하셨군요. 정말 취향이 한결같았습니다. 그쪽에서 싫다 이런데 그게 매력 요소네. 나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는 너무 잠깐 놀러 간 거여가지고 조금밖에 플레이를 못했어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 너무 오래 남아있었거든요. 특히 7번째 손님이라는 이 제목도 저는 되게 그쵸, 매력적이네요.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마 2001년? 이때쯤에 샀어요. 미개봉 CD를 구했어요. 오. 하지만 도스 게임이었기 때문에 도스 에뮬레이터를 돌려서 플레이를 해야 됐고 나중에 윈도우 패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5주년 리마스터판이 스팀에도 있고 앱스토어에도 있고 해서 지금 되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리메이크가 아니라 리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래픽 같은 건 그대로고요. 네. 그냥 조작 같은 게 좀 편해지고 그래픽이 조금 더 향상된 정도예요. 한국어로 나오나요, 자막이? 아니요, 그게 좀 아하. 아쉽습니다. 근데 대사가 많은 게임은 아니어서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미스트 할 때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이 7번째 손님 시작할 때도 약간 긴장하면서 했어요. 얼마나 내가 빡침을 경험할까. 근데 이거 훨씬 편하게 플레이했어요. 배경이 집이다 보니까 좀 직선들로 이루어진 맵이라서 조작이 편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래픽이나 기타 모든 면들이 훨씬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합성되어 있는 실사 영상도 약간 유령 같은 느낌? 이런 게 되게 잘 살아있고 촌스럽지만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그 게임을 봤을 때부터 머리에 각인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동하기 위한 커서가 해골 손이 까딱까딱 손가락을 그래요?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좀 귀엽기도 그럴 것 해요. 같네요. 그리고 이런 약간 호러 게임임 하면서 정체성을 주장하는 그래픽 요소가 좀 있는데 이 커서가 뭐 영상이 등장하는 곳에서는 마스크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퍼즐이 있는 곳에서는 두개골 안에 있는 뇌 모양 같은 걸로 바뀌기도 하고 메인 화면도 위자보드 모양이에요. 이자보드? 분신사바. 분신사바. 외국 애들 이렇게 네네.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알파벳 움직이는. 뭐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7번째 손님만의 매력을 만들어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즐은 어떤 형식이에요? 퍼즐은 정말 여러 종류예요. 근데 다 고전적인 퍼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체스판 위에 있는 비숍들의 위치를 서로 바꿔야 한다거나 아니면 흩어진 스펠링들을 조합해서 문자나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또 미로의 길을 찾거나 아니면 그 세균 게임 있죠. 네.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근접해 있는 애들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게임도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로망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집을 가지면 요런 장치를 꼭 하나 설치하고 싶다. 뭔지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서재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체스가 이렇게 되면 오. 문이 열린다든가. 아니 돈을 엄청 많이 그러게요. 벌어야 되겠는데 로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인형 하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머리 쥐어짜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다 할만해요. 근데 처음에 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규칙을 알려주지를 않아서 내가 플레이를 하면서 규칙을 찾아야 될 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언어에서 오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퍼즐 중에 하나가 그건 좀 많이 힘들겠다. 모음이랑 자음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모음이 Y밖에 없어요. Y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P가 몇 개 있고 S가 몇 개 있고 근데 모음은 Y밖에 없는 거예요. Y만 한 5, 6개 있어요. 단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뭐 바이, 스카이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다른 것들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들 중에 2-3개는 아예 지금 많이 쓰지도 않고 고어.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단어여서 이거는 그냥 좀 때려 맞추거나 아니면 공략을 봐야 풀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게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러 게임 중에 하나로 언급하는 거니까 그냥 좀 대충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금방 엔딩까지 봤거든요. 네네. 볼륨이 크지 않은 게임인가 봐요. 아무래도 요즘 게임에 비하면 그렇죠. 방이 뭐 5, 6개 있다 치고 지하 묘지 같은 데도 있어서 그 안에서 좀 헤매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금방 깰 수 있는 편이에요. 잠깐만요. 집에 지하묘지가 있다고요? 네. 아하. 게임 표지 자체가 이 저택의 모습인데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약간 힐하우스의 유령 네. 같은 데 나올 법한 대저택이에요. 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중앙에는 홀이 있고 홀에서 위층으로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양쪽으로 네, 이렇게. 방들이 있고 좀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옛날 게임이고 해서 방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네. 아직도 너무 재미있는 게임인데 제가 예전 고전 게임들을 좀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되게 쓸데없이 선정적이거나 고어한 연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전혀 진행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옛날 게임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뭔가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주로 하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게임을 만들던 당시에 제작진들이 되게 좋아하던 것들이 다이아드나 샤이닝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네. 왜 그 영화가 다이아드 같은 경우에는 빌딩 안에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샤이닝은 호텔이 배경이잖아요. 음. 그래서 닫혀있는 공간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대요. 그러면 어떤 공간이 있을까 하고 배도 생각해보고 뭐 탈 것들 그런 것도 생각해보다가 그럼 유령 들린 집으로 하자. 그래서 유령 들린 집이 배경이 됐다고 하고요. 원래는 그 당시에 또 트윈픽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맞네. 그러네. 그래서 그런 트윈픽스 같은 미스터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나리오 작가가 딱 이 이야기를 들고 오면서 그런 트윈픽스 같은 분위기는 좀 많이 버렸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아유 아쉽다. 근데 줄거리가 나름 그렇게 엉성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퍼즐을 다 풀고 나서 내가 누구였는지 또 스타우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게 밝혀지는데 재미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타우프였나요? 그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서 나온 2013년에 나온 게임입니다. 제목은 곤홈. 곤홈. 명확하게 뭐라고? 우리한테 좀 네. 뜻이 와닿지는 그러게요. 않죠. 네. 근데 이 게임이 호불호가 진짜 크게 나뉘는 게임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게임이지만 게임의 요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 먼저 간단한 스토리를 먼저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4인 가족의 첫째 딸 KT의 시점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1995년 6월 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KT가 한밤중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 집은 원래 KT가 살던 집이 아니고 KT가 유럽 여행을 간 사이에 가족들이 새로 이사한 집이고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고 문은 잠겨 있고 현관문에는 동생 샘이 남긴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샘은 남동생 샘이 아니라 여동생 사만다의 애칭이고요. 너가 돌아오는데 지금 만날 수 없어서 아쉽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부디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쪽지가 현관문에 붙어 있고요. 자원이도? 네? 갑자기요? 니은. 아니야? 니은. 원래는 여동생이랑 같이 살았던 거죠? 네. 여행 여동생은 가기 원래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밖에는 지금 되게 폭풍우가 치고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막 뒤져보면 화분 밑에 있는 스페어 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아주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7번째 손님에서 나왔을 법한 그런 큰 저택이에요. 되게 옛날에 지어진 오래된 저택이어서 구조가 진짜 비슷해요. 들어가면 홀 있고 2층으로 가는 계단 있고 양옆으로 방이 많고. 근데
한밤중인데다가 밖에 막 비 내리고 폭풍우 몰아치고 있고 등도 막 다 찾아서 켜야 되는데 되게 좀 분위기가 으스스하죠. 등 켜고 주변을 둘러보면 좋아하고 있다. 너무 재밌겠다. 이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박스들도 막 쌓여 있고 집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되게 산만해요. 이제 KT가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편지나 공문서, 메모 같은 거를 읽으면서 가족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 쌤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게임의 장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으면 약간 호러 게임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저도 사전 정보 전혀 없이 게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이거 받아가지고 게임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전혀 호러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이 게임은 그냥 완전 스토리텔링이 비주얼 노블 중요한- 이런 쪽인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중간에 뭐 라커룸 비밀번호를 맞춘다거나 열쇠 찾아서 좀 잠겨진 문 열거나 하는 정도의 미션은 있는데 퍼즐을 푼다거나 아니면 뭔가 맞서 싸운다거나 하는 게임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의 개입이나 액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실패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냥 플레이어는 꼼꼼하게 집안을 살피면 되고 선택지는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도 없단 말이에요. 오호. 그리고 심지어 옵션에 집안의 모든 등이 미리 켜져 있고 잠긴 문이 없는 상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설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호불호가 나뉘는 거예요. 이 고놈을 비롯해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임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워킹 시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장르명이 아니고 네. 비꼬는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왜 뭐 예를 들어서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라고 하면은 트럭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걷는 데에 기술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 없이 돌아다니기만 하는 이런 걸 과연 게임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좀 비꼬면서 비난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은 꽤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호평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이 게임 진짜 주인공은 사실 KT가 아니라 동생 샘이거든요. 이제 샘이 이곳으로 이사 오고 새로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새로 사귄 친구 로니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샘이 쪽지만 남겨두고 집을 떠났는지 그런 거가 이제 점점 밝혀져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사건이 샘이 로니라는 친구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는 이 레즈비언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과 그로 인한 부모님의 갈등, 그리고 또 딸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 부모님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순차적으로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게임에 실패하는 것도 없고 분기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샘이 하는 이야기를 점점 들으면서 이 샘이라는 인물이 게임 속에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아예. 네. 그런데도 한 인물에 대해서 좀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알게 되는 어떤 마음의 울림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스토리텔링이 호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고 되게 짧은 플레이 타임의 게임인데 이게 $20로 발매가 됐었어요. 조금 세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비난의 포인트가 좀 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스팀에서 15,500원에 판매 중인데 네. 천천히 플레이해도 2시간 전후로 해서 엔딩을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좀 볼륨에 비해서 가격이 그러게요. 좀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느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에서 종종 좀 게임을 하고는 싶지만 퍼즐 풀거나 뭔가 액션 같은 걸 하는 조작이 어려워서 나는 게임을 잘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그럭저럭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 제작사에서 그냥 대충 날로 먹는 게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게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형식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문이 모두 열린 모드 같은 걸 만든 것도 기획자의 의도와 다르게 플레이해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류의 게임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스토리를 가진 뭐 웹툰이나 소설을 보는 거 말고 게임으로 진행하는데 장점이 있을까요? 책으로 보거나 웹툰으로 보거나 하면은 뭐 별로 놓치는 게 없고 그거를 알아내는 과정도 작가가 정해준 대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작가가 말해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아니 근데 소설에서도 선택적인 정보 전달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까 그 엔딩까지 문 열고 가는 모드가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비선형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웹툰이든 순차적이 예, 아닌 소설이든 뭐든 그건 이제 제시해주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플레이어가 그거를 선택한 예, 순서대로.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그래서 특정 장소, 집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방, 그런 사적인 공간 안에서만 얻게 되는 정보가 있다는 게 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우리가 엄마 방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엄마가 그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 같은 걸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나의 선택이기도 하고 비록 엔딩의 분기점은 없지만 내가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디를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알게 되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는 게임 안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게임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먼저 가고 이런 동선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배치를 하겠죠. 그런데 양치님처럼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비난하는,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워킹 시뮬레이터라는 것도 저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가 되게 까려고 그냥 와장창 이론이라는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하려다가 이게 진짜 빅뱅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미술계 쪽에서도 인상주의라는 게 그것도 처음에는 되게 깔려는 표현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하나의 사조가 된 거고 허수도 그렇고. 워킹 시뮬레이터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게임이 저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네, 이거는 점점 더 VR 그렇죠. 같은 게 자리 잡으면서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VR하고 결합되면은 좀 확장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들이 배경인 게임들의 장점은 남의 집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7번째 손님이야 너무 옛날 저택이고 막 둘러볼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나온 이런 고놈이나 뭐 이런 게임들은 다 여기저기 내가 막 다 뒤져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랜선 집들이 하는 느낌으로 미국 중산층의 집을 구경하는. 이 게임 속에서 돌아다니면 꽤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VR하고 어울리는 게임이겠네요. 네. 근데 저는 나중에 VR로 이런 거 하게 되면 공포 요소가 좀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 집을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조금만 방 안에서 계속 귀신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했는데 그거 제가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제가 이 어두운 복도 끝을 직접 걸어가서 문을 열어야 한다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네. 남이 하는 거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이 게임을 보면서 좀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2013년도 게임이지만 배경이 1995년인 이유가 뭘까요? 핸드폰? 그렇죠. 이거 이메일이 등장하기 전이 아하. 배경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영화 서치 보셨나요? 네. 서치 보면은 그냥 노트북이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쵸. 다 끝나요. 모든 사생활이. 네, 지금이라면은 집을 돌아다닌다는 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알아내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1995년이라는 배경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배경이 그때이니만큼 뭐 문서 외에도 비디오 테이프나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 집안을 뒤지면서 나오는 잡지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의 문화나 쌤의 취향 같은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들의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틀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뭔가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진짜 스마트폰만 열면 그쵸. 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어떤 음악 들었는지 보면 되고 넷플릭스에 시청 기록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아마 200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이 게임은 저는 플스에서 무료로 풀린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때 받아서 했지. 사실은 저도 만약에 이게 가격이 이 정도로 비싼데 볼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 게임이고요. 근데 아쉽게도 플스 버전은 한글화가 안 돼 있어요. 아하. 이 게임은 스토리텔링이 그러게요. 중요하고 많은 문서들을 보면서 그걸 다 읽어야 내용이 파악 가능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를 하실 거면 스팀 버전, PC 버전을 하셔서 한글 패치를 하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게임은 이 게임은 호러 게임인데 지금 호러 게임 씬이 이 게임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강한 인상을 남긴 강렬한 게임입니다. 뭘까?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2014년 8월에 플스4 스토어에 갑자기 무료로 PT라는 게임이 올라옵니다. PT? 알파벳 PT예요. 네, P.T. 처음 보는 회사에서 만든 알 수 없는 이름의 게임인데 뭔가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영상 같은 걸 편집해서 만든 공식 홍보 영상도 있었고요. 뭐 무료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했겠죠. 네.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1인칭 시점이고요. 네. 플레이어는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뜹니다. 눈앞에는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에이. 있고 멀리 문이 있는데 문이 끼 열려요. 네. 일어나서 그 문으로 나가보면 좀 평범한 집에 복도가 나옵니다. 기역자로 꺾인 복도인데 그 복도를 이제 걸어갑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그네가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고요. 중간에 문이 있는데 그 방 문은 열리지 않아요. 탁자 위에 있는 시계는 밤 11시 59분. 라디오에서는 어떤 집에서 일어난 가족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복도 끝까지 가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네. 그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열고 나가면 방금 전에 만났던 그 복도가 나옵니다. 다시. 네. 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라디오가 켜져 있지 않고 아까 그 열리지 않았던 문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근데 여전히 열리지는 않고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서 또 내려가면 또 그 복도가 나와요.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어요? 시간차가 있는 건가요? 시간도 계속 11시 59분이에요. 근데 뭔가가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그 잠겨있던 문이 살짝 열리기도 하고 벽에 갑자기 어떤 낙서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도 뭔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되게 흥미로운데 아직은 무서운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플레이하면 처음 플레이하는 순간부터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뭔가 루프에 갇힌 것처럼 거기를 헤매다 보면 결국 막 공간 자체가 막 변형되는 것 같은 경험도 하고요. 결국에는 귀신도 봐요. 근데 탈락. 이거 초반엔 흥미로웠는데 양치님은 절대 못해요? 못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엔딩을 보기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초반에 계속 몇 시간씩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다가 정말 우연히 어떤 플레이어가 처음으로 엔딩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결국 그 집을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딱 나오는데 이 게임이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잠입 액션 게임으로 엄청 유명한 게임을 만든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기에르모 델 토로와 합작해서 게임 회사 코나미에서 만들기로 한 사일런트 1 시리즈의 새로운 게임 티저였던 거예요. 와. 이 엔딩의 놀라움을 위해서 일부러 게임 회사 이름 같은 것도 다 가짜로 지어 올렸던 거고요. 진짜 사람들이 열광했죠.
이게 PT라는 게 사실 게임 제목이 아니라 네. 플레이어블 티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작 예정인 게임의 티저인데 야, 티저를 그렇게 예, 영상이 아니라 음. 그냥 플레이할 수 있는 데모 같은 아. 느낌의 티저였던 거예요. 사일런트 힐 당연히 아시죠? 할리우드에서도 영화화된 진짜 유명한 공포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사일런트 힐이 플스4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좋아했는데 아쉽게도 이 프로젝트가 무산됐습니다. 헐. 뭐야 지금. 이게 게임 회사 코나미와 이 예. 코지마 히데오 감독의 불화설이 돌기 시작하더니 어. 2015년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인터뷰에서 결국 이 프로젝트가 엎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해요. 제작사 바꿔서 딴 데서 만들어요. 근데 사일런트 힐 이게 네. 사실 그 코나미의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네. 결국은 코나미에서 잘립니다. 헐. 무려 1986년에 코나미에 입사해서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던 남자인데 평사원으로 강등되더니 결국은 쫓겨났어요. 헐. 근데 이 원인과 이 이후의 코지마의 행보에 대해서는 되게 할 이야기가 많긴 한데 이번 화에서는 좀 더 이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스킵하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PT는 게임 스토어에서 완전히 삭제되고요. 다운로드 이력이 있는 유저들도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령 게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받아놓고 아직 삭제하지 않은 유저가 아니면 그 누구도 플레이할 수 없게 되고요. 전설의 게임이 되었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삭제하지 않은 PT가 있는 기기를 파는 사람이 등장했을 오.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사일런트 힐 PT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미친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후에 비슷하거나 혹은 PT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임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루프 형태나 뭐 그런 거요? 그런 걸 차용한 게임도 있고 아니면 그 분위기 그리고 꽤 많이 달라 보이는데도 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포 게임으로서의 분위기나 연출이 진짜 너무 뛰어나요. 같은 공간이 반복되는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 한정된 공간을 진짜 잘 활용했고 게임적인 요소, 예를 들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수행하는 미션 같은 것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랑 진짜 결합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비주얼이나 사운드도 진짜 공포스러운 연출을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진짜 한번 플레이하고 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PT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일부분만 공개한 다음에 펀딩을 받는 인디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VR로 만들기 너무 좋은 컨셉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나오는 VR 공포 게임은 거의 모두 이 PT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4편부터는 거의 액션 게임에 가까워져가지고 왜 올드 게임 팬들의 약간 원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오하자드가 2017년에 7편이 발매됐는데 기존에 고수하던 플레이 방식까지 바꾸면서 완전히 호러 스타일의 게임이 돼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이것도 PT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결과입니다. 이걸 해보셨단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저 울면서 했죠. 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저 사실 혼자 플레이 못하고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유령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는 패드를 친구한테 주고 야, 이 부분은 너가 해. 막 그리고 눈 가리면서 보고 했거든요. 진짜 무서운데 영상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좀 재미있을 거예요. 안 찾아올 거예요. 아니 나는 아까 이야기할 때요. 그 방 딱 열었을 때 또 똑같은 데가 딱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부터 빠져들어서 저건 한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진짜 흥미로웠어.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네네. 좀 초반 분위기를 한번 네. 어떤 방식이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한번 보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초반에는 막 그렇게 무서운 게 막 나오진 않거든요. 영향받은 게임 중에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 하나 있는데 레이어스 오브 피어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게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인디 게임이고요. 2016년에 발매되었어요. 네, 확실히 PT의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이 공포의 스타일이 좀 독창적이고 게임의 완성도가 높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레이어스 오브 피어는 한때 잘 나가던 화가가
집안의 작업실에서 그리다만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집을 돌아다니지만 작업실에 들어간 후부터는 집의 구조와 공간이 막 계속 바뀌어요. 이 단순히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다른 방이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방의 구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잠깐 시선 돌렸을 때 바뀌고 막 그래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PT의 영향을 받았지만 공포가 발생하는 지점이 완전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 복도가 또 나왔다고 PT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아, 루프에 갇힌 건가? 하는 그런 예측이 딱 들잖아요. 이 PT의 공포는 예측에서 오는 공포예요. 꺾여있는 복도잖아요. 이 복도를 꺾는 순간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은 공포. 그런 예측에서 오는 공포들이 있는 반면에 이 레이어스 오브 피어는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공포가 있어요. 진짜 연출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으악 하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헉 하면서 너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놀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좀 덜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공간이 계속 변형되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법한 좀 환상적인 공간? 그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아예 실생활과 멀어져서 그냥 판타지적으로 완전 환각 같은, 환상 같은 그런 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호러에서 약간 멀어지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이 게임에서도 좀 귀신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가까이에서 마주치지 않고도 충분히 피하면서 엔딩을 볼 수 있고요. 이 점프 스퀘어라고 부르는 깜짝 놀라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막 엄청 자극적인 공포가 아니어가지고 아마 공포 게임을 잘 못하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만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게임의 엔딩을 보고 난 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 사실 초반에 저 할 때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되게 진행하기가 약간 힘든 지점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무서우면 타는 것 같은데 왜 호러 게임을 계속 하는 거야? 그때 콩님이 이번만큼 무서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또 영상물 볼 때 이렇게 소리가 놀래키는 부분에서는 막 귀 막고 그러기는 해도 뭐 나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PT는 정말 무서웠고요. 레이어스 오브 피어도 초반에는 좀 무서워서 혼자 플레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 게임 하면서 중간에 이거 예측 불가능함에서 오는 공포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했는데 엔딩 보고 나서 이제 정리하면서 제작진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이게 실제로 사람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라고 제작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생각이 진짜 게임 안에 잘 녹아 있어요. 그리고 제작진이 자극적이지 않은 정신적인 공포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도덕성이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도덕성이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양치님이 이야기하실 때 좀 그런 수사물 같은 거를 안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고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뭐 그런 걸 문제 삼으셨잖아요. 네. 이 PT류의 게임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려 하는 게 아무래도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대체로 거의 다 어린아이가 포함된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나 가정 파탄, 제 마음속에 있는 약혼윤리위원회에서는 다 반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되게 문제가 심각한 사건들인데 근데 이런 사건들이 엔터테인먼트에 쓰여지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불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살아남아서 집안을 헤매는 플레이어는 다 남성이에요. 아버지이고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희생자로 나오거든요. 악령에 씌인 거든 정신병이 있는 거든 뭐 그런 설정들이 있다 손쳐도 이게 좀 비약일 수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범죄자나 미친 사람한테 서사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랑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비극적인 사건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은 또 그냥 재밌게 플레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아무한테나 야, 이 게임 진짜 최고다 꼭 해봐라 이렇게 추천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집이 배경인 게임들을 모았는데 이렇게 플레이도 해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작자들이 다 어떤 게임 방식이나 아니면 게임이 주는 경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영역을 더 확장하려는 시도를 한 게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게임들과는 다르게 복잡한 컨트롤을 요구하지 않고 좀 천천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어서 평소에 나는 게임에 좀 재가 없다. 컨트롤을 잘 못해서 못한다. 그런 분들도 한 번쯤 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게임들입니다. 콩님이 정말 많은 게임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오늘 PT 그게 정말 이미지로 그려지고 네. 초반에 딱 들었을 때 마치 제 자신이 애셔 그림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의 갇혀서 이렇게 막 어떻게 탈출하지 하고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런 생각? 분위기가 진짜 좋네요.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플레이할 길은 네네. 없으니. 삭제되어서 이게 팬메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PC판으로 옮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삭제되고 그러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인지 몰라도. 네. 언젠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네. 이 무산된 프로젝트가 나중에 꼭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5화 4부에서는 선인정이 소개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